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그 영화 감독이고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고 있는 딸의 아버지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는 이야기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01년 SF 영화의 탄생. 한 15분 정도 되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 그게 최초의 SF 영화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요게 우주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구에서 달로 가려면 포탄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쏘면은 되겠구나. 돌아오는 방법은 떨어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의 관객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과학적인 상상력은 이랬었다. 1927년 최초의 로봇 영화를 만들다. 요게 이제 거기에 나오는 로봇인데요. 메트로폴리스라는 굉장한 거대 도시가 있어요. 지상에는 지배계급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에는 하층민들, 노동계급들이 살고 있어서 하루에 10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그 노동의 결과로 지배계급들이 호의호식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얘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계, 그게 당시의 로봇에 대한 인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영화에서 미래적 세계관을 이루는데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친 영화예요. 20세기에 나온 SF 영화들. 1968년도에 만든 스페이스 오디세이, 디지털 도어록 같이 생긴 얘가 할 9000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예요.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현상 사냥꾼을 블레이드 러너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이 영화의 제목은 블레이드 러너인데, 여기서도 굉장히 계층이 극렬하게 분리가 된 사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스노우피어서는 빙하기를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사서 계속 지구를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와중에 꼬리칸에서 일어난 반란과 한정된 자원, 사실은 기차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떤 식의 분배가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 이 영화, 이 그래픽 노블에는 잘 담겨 있어요. 영화 인공지능을 만들다. 로보캅, 끔찍하게 살해를 당한 그 경찰이 기계의 힘을 빌어서 다시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만큼 지금 그 인간과 기계를 결합시키는 많은 시도가 있어요. 자, 그리고 AI에서 나오는 인공지능은 인간과 정말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 당하기 위해서 아이로 만들어져서 엄마를 사랑하는 감정이라는 거를 얼만큼 인간과 비슷하게 구현해내냐라는 그런 테스트를 받게 돼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얼만큼 인간과 가까운 감정을 가졌냐라는 테스트를 받게 돼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튜링 테스트라고 들어보신 분?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막을 이렇게 놓고요. 저쪽에는 인공지능이 앉아 있고 이쪽에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막 건너편에 있는 존재가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인간이다, 상대방은 기계다라는 것을 식별할 수 없게 되면 그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여러분들한테 인공지능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나요? 인간을 이기는, 인간을 지배하는 무언가가 존재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라는 그 두려움. 여기서 혹시 그 김대식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분의 그 분류에 따르자면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이 있대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체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김대식 박사님의 얘기는 강한 인공지능은 구현돼서는 안 되는 그 기술이라고들 많이 설파를 하고 다니세요. 그분의 말씀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지는 순간 걔가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인류는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문명을 만들어 놨는데 인본주의적인 사고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처럼 인류가 지구에서 위협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얘네들 없어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약한 인공지능은 이제 알파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자의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고와 대등하게 혹은 그것보다 더 우월하게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한대요. 이거는 이미 우리 곁에 많이 있죠. 바둑도 이기고, 그 다음에 뭐 이제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자동차도 지가 알아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현실화 돼 가고 있어요.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기술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누군가는 만들고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개발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그 일에 협력하고 계시거든요. 누구를 위한 인공지능이 될까? 약한 인공지능만 가지고 고민을 하자면 일상의 편리함을 주고 있죠. 기술의 발전은 가장 먼저 가사 노동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왔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그래 왔고요. 거기에서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생산적인 활동까지도 침범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위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의 일자리를 위협을 할까요? 전 인류의 일자리를 다 위협을 하면 이걸 만들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없겠죠. 나의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를 나 스스로 만들겠느냐. 누군가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과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이제 뭔가 이제 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할 거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1%를 위해서라고 봅니다. 일단 싸요. 그 다음에 말이 없어.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자본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생산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1%들한테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요즘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99%들한테는 어떤 존재냐? 내가 할 일을 뺏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980년대 그 노태우 시절에는 우리를 보통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중산층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오디너리 피플이에요. 근데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미들 클래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어느 순간서부터 자본의 그 서큘레이션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요, 걔네들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중산층도 아니고 서민이 됐어요. 예. 어느 날 보니까 중산층은 왠지 내 위에 있는 것 같아. 나는 서민이야. 그러면서 이제는 99%가 됐죠. 20세기 초서부터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까지는 이렇게 왔다라고 치더라도 그 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잖아요. 인공지능이라니까. 우리 대신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뭐로 불릴지 몰라요. 예. 어디에 살게 될지도 모르고요. 뭘 먹고 살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직면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는? 자, 인공지능의 등장은 생산과 소비에서 소외된 99%를 좀 더 공고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공고화된 사회는 결국은 민주시대의 종말로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보통 사람은 언제부턴가 생산과 소비를 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발언권을 가지려면 우리는 최소한은 돈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말을 할 수 있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사실은 붕괴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저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어떤 미래를 만나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은 그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계층 간의 변화를 주는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좁기는 했지만 그 시스템이 존재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마저도 지금 단절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고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부만 잘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계층보다 좀 더 나은 계층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뭐냐면, 저는 나양욱
전 사무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고시가 낳은 괴물이라고 보는데 지금 고시가 낳은 괴물들이 득식을 거리는 세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1%가 돼서 더 이상 1%가 왜냐하면 개체 수는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가 될 수 있는 길을 점점 막고 있다라는 거죠. 사다리 차기라고 부르죠. 자기가 올라와 놓고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의 사다리를 발로 걷어차서, 왜냐면 지들이 더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요, 그 시스템 안에서 소비되고 있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사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표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때려 죽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의 우리들한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멍청한 탓이려니 넘어가면 되겠는데, 그게 끼치는 영향은 우리한테 오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로 와요. 그리고 우리는 걔네들한테 얘기하겠죠. 자, 네가 더 열심히 해야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사람같이 살 수 있게 될 거라면서 애한테 채찍질을 하죠. 그러면서 수학학원 가라, 영어학원 가라, 국어학원 가라고 계속 등 떠밀고 있어요. 근데 수학은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고요. 영어는 머지않아 이제 동시통역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더 이상 남의 나라 말을 배울 필요가 없게 될 거예요. 우리 때 서울대 연고대 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직업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풍족한 삶을 누렸어요. 지금 서울대 연고대 간 애들 삼성 못 가서 안 달랐고요. 공무원 못 돼서 안 달랐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으려고 진짜 열심히 미친 듯이 공부하거든요. 뭐를 위해서? 취직하려고. 근데 우리 애는 내가 봤을 때 서울대 연고대는 요원하거든요. 걔 걸그룹 되겠대요.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뭐 얘가 서울대 연고대를 가고 삼성 직원이 되나, 지금도 춤춰가지고서는 걸그룹 되려고 하다가 그만두나, 뭐가 더 행복할까라는 고민이, 전 지금 그 고민에 한참 빠져 있는 중이에요. 이미 와 있는 미래.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인공지능은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얘네는 이제 알아서 진화를 해요. 이미 스스로 진화하는 인공지능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지능이 한 아메바 정도 된대요. 우리의 진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겠죠. 어떤 존재가 될지 몰라요. 정말로 강한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지도 모르는 이 사회에서 인공지능과 우리가 대결 구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바보짓이에요. 인공지능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 도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한테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 직면한 문제고, 그거는 네가 1%가 되어라라는 그런 닥달과 경쟁에 내몸으로써 우리 애만 살아남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어떻게 재편을 하느냐, 인공지능의 시대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재편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바뀔 수 있는 미래라는 거죠.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그냥 저는 한마디로 딱 집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리더로 뽑아주자 정도예요. 저는 아직도 갖고 있는 질문인데요. 청년 실업률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일자리가 굉장히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애를 낳으라고 그렇게 난리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소비할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소비할 누군가가, 왜냐면은 인공지능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소비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소비할 누군가가 필요하니까 계속 위정자들이나 아니면 자본가들은 인구에 대해서, 옛날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고서는 그렇게 산하제한 정책을 피더니 지금은 자꾸 애 낳으라고 닥달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애를 낳으면 걔를 학원을 보내서 경쟁사회에 밀어 넣어가지고 공부 못하면은 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밤마다 고민하게 되고. 그러니까 애를 낳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애들이 잘난 애든 못난 애든 똑똑한 애든 멍청한 애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제 짧은 소견 안에서는 그거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너무들 공부를 안 한다라는 생각, 애들한테 공부는 미친 듯이 시키면서 우리 스스로는 공부를 진짜 안 하는 것 같아요. 사회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눈앞에 많은 콘텐츠와 데이터들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는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를 기반한 사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열심히 1%들은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의 이 위치를 더 영속적으로 유지를 할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쉽게 해서 나는 대적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미래.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 1927년도에 만든 영화예요. 그 영화는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을 맺어요. 머리와 손을 연결하는 지점에 심장이 있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나보다는 남, 그 다음에 우리보다는 더 큰 그 울타리를 좀 생각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들고 왔는데요. 패션은 그 열정의 패션이 아니라 고통의 패션이래요. 그래서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컴패션이 연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의 사회를 좀 더 모두가 행복하고 갈등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당장 여러분들서부터 사실은 나누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조금 덜 쓰더라도 내가 조금 덜 즐기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무리 무능한 내 자식이라도 이거 이하로는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나누는 사람, 착한 사람이 좀 멍청한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인공지능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딥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프로세서, 그러니까 지능을 높여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그랬어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게 딱 문이 열린 게 이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들어올 때부터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미적분은 더 잘 푸는데 사람은 우리한테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딥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을 살면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듯이 얘네들한테도 데이터를 밀어 넣어주자라고 해서 계속 학습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 학습에 기반된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한테서부터 나왔어요. 간단하게 해서 내가 야동이라는 그 단어를 검색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내가 어저께 먹은 점심을 올리는 것까지가 다 정보였던 거예요. 그런 세세한 정보들이 모여서 흔히들 얘기하는 빅데이터가 되고 그러면서 인공지능은 비로소 사람과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 해요? 반대로 가요. 우리 애들한테 반대로 가요. 개와 고양이라고 뛰놀 시간에 구경소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게 필요 없다라고는 얘기를 못 해요. 그렇게 해서 줄 세워 놔서 그 경쟁에서 패스를 해야 우리도 좀 더 나은 그 계층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일종의 테스트를 위한 지식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계층의 그러니까 개체 수는 그 넘버는 굉장히 한정돼 있고 우리는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문은 점점 더 좁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거기에서 좌절했을 때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물론 그 두려움 알아요. 저도 애를 키우니까요. 애 공부 안 하면 저도 걱정되는데 그 걱정만큼이나 얘가 공부만 했을 때 뭐가 되고 얘가 공부만 해서 결국은 그 경쟁을 뚫지 못했을 때 뭐가 됐을 거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가져보시라는 거죠. 알아서 하게 좀 냅뒀으면 좋겠어요. 니들끼리 알아서 놀아라. 니들끼리 알아서 놀다가 몇 시까지 들어와라라고 하면 되는데 과거 우리의 어머님들은 애가 저녁 먹기 전까지 애가 어디 있는지 몰랐대요. 근데 지금은 애가 5분만 위치가 트래킹이 안 되면 엄마들 미친대요. 얘 어디 갔지 하면서 막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든 아니면 뭐 위치 추적기를 하든 우리가 너무 애들한테
하여금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좀 걱정이 있고요. 우리가 생산과 소비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물론 24시간 게임만 하고 있으면 얘가 뭐가 되려고 일어나라는 고민이 드시겠지만 얘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나라고 뒤통수를 한번 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던 세상하고 굉장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돼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사람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시대라는 거예요.